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게 되는데요. 와. 이로써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태평양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후 오키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미군이 회복해야죠. 회복이 될까 지금 이미 뭐 다 초토화인데. 패전국이 된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점령을 해서 일본 정부가 연합군의 감독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키나와만큼은 미국이 일본 정부와 따로 분리해서 단독으로 직접 지배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 오키나와에 미군정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왜 오키나와를 독단적으로 지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따로 떼서? 그 이유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에 완강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키나와는 공산주의 진영과 인접하고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에 제격인 장소였던 거죠. 아, 그렇구나. 이 때문에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으로 오키나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이에 미국은 오키나와를 일본과 완전히 떼어놓고 미국이 직접 통치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미군정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군정은 오키나와를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완전 미국식으로 좀 발전시켜 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정책들을 보게 되면요. 일본은 오키나와인들을 일본인으로 동화하는 정책을 펼쳤다면 미군정은 이와 정반대였어요. 아, 우선 미군정은 일본이 붙여준 오키나와라는 이름 대신에 옛 왕국의 국호인 ryukyu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 헷갈리겠는데. 그리고 오키나와 주민들의 자치정부인 ryukyu 정부도 설치해주고요. 새로운 국기 제작도 승인해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결정들은 미군의 감독과 통제하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오키나와의 자치를 인정해 주려고 했던 거죠. 게다가 미군정은 영어를 국어화하지도 않았고 일본어도 특별히 금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민주적인 이미지를 과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작가님, 오키나와에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또 어떤 점이 바뀌었어요? 네, 오키나와에 최초의 대학이 생겼는데요. 바로 미군정이 세워준 ryukyu 대학입니다. 네, ryukyu 대학은 일본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일부러 미국이 오키나와 대학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ryukyu 대학이라고 명명했는데요. 미국식 교육을 제공하며 미국의 협력자가 된 현지 엘리트를 육성했다고 해요. 스팸, 먹는 스팸. 예. 일본 본토에서는 거의 안 먹거든요. 네, 오키나와에서만 스팸으로 여러 가지 반식으로 먹고 또 있어요. 우리나라 똑같네. 맞아요. 그 미국의 영향이었군요. 스팸 초밥 같은 거. 이게 스팸 무수비. 그쵸. 아, 무수비. 우리나라에서는 부대찌개가 된 거고 그렇지만 여기는 스팸을 이용한 음식들이 다른 많아지게 음식이 된 거죠. 나왔구나. 그런데 1951년 냉전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미국은 일본과 오키나와의 운명을 결정짓는 조약을 하나 또 체결하게 되는데요. 뭐야? 바로 일명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대일 강화 조약. 일본국은 본 조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완전한 주권을 향유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오키나와에 대해 미국은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영해를 포함한 해당 섬들의 주민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대일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냉전의 영향으로 약 7년 만에 독립국으로서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오키나와에 대해서는 미국의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하여 미군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은 오키나와에 대한 또 다른 조약을 하나 체결하게 되는데요. 뭔데? 미일 안보 조약. 일본은 자국 내 미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고 미군은 일본 방어와 관련된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일 안보 조약을 통해서는 오키나와에 대한 군사 기지와 방침을 명백히 드러내게 됩니다. 오키나와에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미군정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저항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아, 불도저로 그들의 집과 농토를 밀어버렸습니다. 이를 두고 총검과 불도저를 앞세운 강제 수탈이라고 불렀었던 거죠. 이때부터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문제가 시작되는 건데요. 오, 적당한 금액을 좀 주지. 근데 그렇게 하면 되나? 미군정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저항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수용소에 가둬두기 시작합니다. 오키나와의 16개 지역에 수용소를 만들었고요. 이곳의 주민들을 감금하여 군용지로 필요한 땅을 손쉽게 고르고 몰수해 갔던 거였어요. 아, 류큐 사람들 너무 안 됐어. 와, 이건 너무했다, 진짜. 교수님 이렇게 가다 평생 여르고 사는 거야? 아니면 집에 뭘 돌아갈 수나 있는 거예요?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평생 거기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군용지로 쓰이지 않은 토지의 주민들은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줬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소에 갇힌 채 길게는 1년을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죄도 없는 사람들이. 예. 하지만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에도 오키나와 주민들의 삶은 녹록지 못했는데요. 이미 그들의 집과 농토에는 미군 기지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거리에서 힘겹게 생활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노숙자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던 집이 군사시설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렇게 뺏어간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형식적인 계약만이 이루어졌는데요. 계약 기간은 20년으로 터무니없이 길었고 20년? 한 평당 연간 임대료도 약 4행,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3,600원에 해당하는 값만 계산을 했다고 해요. 돈도 많으면 좀 주지 잘 줘. 그러니까 이렇게 무력으로 강탈해간 오키나와의 토지 위에는 미군의 군사기지가 하나 둘 설치되게 되는데요. 이때 생긴 최초의 군사기지가 바로 가데나 공군기지였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한복판이죠. 너무 큰데? 가데나 공군기지는 미공군의 해외기지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와, 저기 있던 사람들이 수용소에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대규모 공사로 인해 오키나와 학교 3곳과 마을 15개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군에게 몰살을 당하고 이번엔 또 미국 사람들에게 땅까지 뺏겼네요. 예,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오키나와보다 일본 본토를 중심으로 미국의 군사기지가 건설됐었어요. 그런데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면서 이후 일본 본토에 있던 미군 기지들이 오키나와로 이전되게 됩니다. 게다가 냉정도 심화되자 동아시아의 군사기지를 더 많이 확보해야 했던 미국은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더욱 집중시키게 됐던 거죠. 이 때문에 1960년대에 이르면 일본 본토의 미군 기지 면적은 약 13만 5천 헥타르에서 약 3만 헥타르로, 즉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면적은 약 1만 2천 헥타르에서 약 3만 헥타르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니 가운데는 전부 다 미군 기지인데? 기지 밀도로 따지면 오키나와의 기지 밀도는 본토의 100배나 된다고 합니다. 에? 아, 말도 안 돼. 그런데 이렇게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가 확장되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충격? 1955년 9월 4일 가데나 미군 공군기지 근처 쓰레기 하치장에서 5살짜리 여자 아이의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어? 이른바 유미꽃장 사건이었죠. 발견된 소녀의 몸은 그야말로 처참했는데요. 유미꼬를 납치하여 성폭행한 후 복부에서 창자까지 날카로운 칼로 절단되어 잔인하게 살해를 했던 거였어요. 5살이라면서요? 돼. 그렇다면 이 잔인한 행각을 벌인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미군이에요? 설마.
바로 미군 해병대 소속의 아이작 허트라고 하는 병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범인이 오키나와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미국의 군법회의로 회부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미군정의 통치를 받고 있던 오키나와에서는 법적 권한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작가님 이 범인은 미국에서 뭐 제대로 처벌을 받긴 받았나요? 처음엔 미국도 범인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내려졌어요. 그때 범인이 본국으로 송환되면서 사형이 종신형으로 감형됐고 이마저도 22년을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건 너무했다, 진짜. 하지만 미군 통치하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의 흉악 범죄와 더불어 오키나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일까요? 고질적인 문제. 정답. 항공기 추락 사고. 정답입니다. 진짜? 네. 살고 있는데 막 비행기 떨어지는 거예요? 예. 최악이다. 아니, 비행기 그렇게 쉽게 떨어지나? 와.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민간 시설에 떨어지면 진짜 예. 피해가 크죠. 근데 저게 번번이 일어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에 대해 미군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은 충분하지 않았죠. 미군은 피해자 200여 명에게 보상금을 모두 합쳐서 고작 약 128만 8천 달러,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의 보상금만을 제공했습니다. 이건 피해자들이 요구한 금액의 10%에 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 게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병참 시설이면은 맨날 위험을 불안할 안고 거 사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때 오키나와를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도울 수가 없죠. 예,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키나와가 일본의 영토이긴 했지만 미군정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법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었어요. 이처럼 오키나와인들은 일본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부정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떡해. 이런 오키나와 주민들의 심정을 담은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사용하고 있는 말, 그것은 일본어고 사용하고 있는 돈, 그것은 달러이다. 일본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구나. 미국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구나. 막연한 섬인 것이다. 뉴큐하게 해줄 때부터 헷갈렸을 것 같아. 그렇죠.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인도 미국인도 아닌 철저한 이방인의 신세였던 거죠. 이 때문에 오키나와에서는 끊임없이 미군정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바로 일본으로 복귀하게 해달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오키나와는 또 일본 본토 자국한테서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일본 복귀를 또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예, 오키나와가 미국의 중요한 군사 거점이 되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시다시피 태평양 전쟁 이후 전쟁을 포기하는 평화헌법을 제정했잖아요. 이 때문에 일본으로 반환되는 게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럴 수 거였어요. 있겠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던 거죠. 게다가 당시 일본은 1960년대 말을 지나면서 전후 복구를 마치고 다시 경제대국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거죠. 이에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의 성장에 힘입어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미국의 반응 역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었고요. 따라서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에서
군사기지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진짜? 이 비용을 한창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일본에게 전가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 역시 이 기회에 영토를 회복할 수 있으니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결국 1972년 5월 15일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오키나와 반환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부독한? 네, 맞아요. 부독한.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오키나와 복귀 기념식에서는 일본의 사토 총리와 미국의 부통령인 스피로 에그민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The retur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the Rikuyu and Daito Islands to Japan. President Nixon has asked me to read the following proclamation, which formally brings to a close the United States civil administration of Okinawa. の受けた大きな犠牲を悼み、長い間の労苦を心からねぎらうとともに、今後全国民がさらに協力して平和で豊かな沖縄県の建設と発展のために力を尽くすよう切に希望します。 이로써 약 27년간의 미군정을 끝내고 오키나와는 완전히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야. 와, 근데 이걸 환영한 것도 좀 이해가 안 간다. 그치. 근데 어쨌든 오키나와 주민들의 뭐 바람대로 이렇게 일본 복귀가 이루어졌는데 상황이 좀 괜찮아지겠죠? 괜찮아져야죠. 그래야 되겠죠. 네. 안타깝게도 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미국의 반환 조건이 일본 내 미군 기지를 유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왜? 그래서 일본은 전략적 요충지인 오키나와에 미군의 일본 기지를 또다시 이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1970년대가 되면 오키나와 본섬의 약 20%가 전체 본섬의 20%가 미군 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에만 희생을 전가한 거예요. 본토가 예, 오키나와 주민들 또 뒤통수 맞았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환 조건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유사시에는 핵무기를 반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비밀리에 맺었다고도 해요. 핵무기를 반입할 수 있다고요? 예. 작가님이 알고 계신 또 이외에 뭐 미국이 제안한 뭐 반환 조건이 또 있나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들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우선 미국은 기본적으로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비용을 오늘날 가치로 하면 약 3조 2천억 원을 요구했어요. 게다가 미군 기지 주둔 비용도 함께 분담하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 비용은 일본에서는 배려 예산이라고 부르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 원의 큰 금액을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요. 진짜? 일본이 아직도 미국에게요? 네. 어머. 그러니까 이렇게 반환 협정 이후 미군 기지가 더욱 오키나와 본섬에 집중되면서 오키나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우선 대규모 토지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기업 유치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네요. 뭐 기업들이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옆이 군사시설인데. 예. 이 때문에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처럼 오키나와에서는 여전히 미군 기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과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동아시아 무역로를 독점했던 류큐국은 일본에서 미국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복귀하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그 어디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